32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우는 300년 종가의 며느리로 살아간다. 연 12번의 제사마다 새벽 3시부터 홀로 20가지 음식을 준비하던 그녀는 결국 과로로 쓰러진다.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제사 간소화를 제안했지만 당장 이혼하고 나가거라! 는 냉정한 한마디였다. 집안은 얼어붙은 침묵의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과연 그녀는 300년 종가 며느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한 300년 된 종택. 이곳이 제 남편 준혁과 결혼한 뒤 5해째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32살의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3번째 제사 준비였어요. 부엌 형광등을 켜자 눈앞에 20가지 제수 목록이 보였습니다. 전, 나물, 적, 탕, 식혜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외부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서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파 씻고 고사리 삶고 북어 불리고 손끝이 시렸습니다. 가을밤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모든 음식을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쯤 됐을까요? 남편 준혁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여보, 고생이 많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실제로 손을 보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준혁도 시댁 식구들도 제가 당연히 이 일을 해내리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드디어 음식 준비가 끝나갈 무렵 현기증이 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7시간을 쉬지 않고 서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며 마지막 전을 붙였어요. 오후 1시, 시동생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죠. 형수님, 오늘도 대단한 음식 솜씨네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예요. 시동생 아내가 제사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를 도우러 온 건 아니었어요. 제사 지낼 시간에만 딱 맞춰 오는 겁니다. 매번 그랬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인 제가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제사가 끝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음복을 하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일품이야. 조상님들도 흡족해 하실 거네. 칭찬이었지만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제사 때도 그 다음 제사 때도 똑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준혁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려다 거실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각합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옆에 앉은 준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걸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해. 이대로는 안 돼. 5해 동안 참고 견뎠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제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퇴원하면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요. 제사를 조금 간소화할 수 없겠냐고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몰랐지만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할까?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 어쩌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퇴원하는 날 준혁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셨어. 푹 쉬라고 하셨으니까 당분간은 편히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아질 거라는 걸요. 다음 제사가 또 다가올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고생 많았어. 몸조리 잘해야 해. 그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죠. 이 집안의 규칙은 시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어요. 다음 주면 또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죠. 벌써부터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제사 이야기 좀 해봐도 될까요? 조금만 간소화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건 아버지가 절대 안 될 거야. 알잖아, 아버지 성격.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 괜히 아버지 건드렸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거야.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마저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 서재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책상 앞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전통 서예가이신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이렇게 글씨를 쓰며 시간을 보내셨죠. 아버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붓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무슨 일인가? 저는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사를 조금만 간소화하거나 일부 음식은 외부에서 주문하면 안 될까요? 순간 서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시더니 그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간소화? 외부 음식?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며느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300년을 이어온 이 집안의 전통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야.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 건강이. 건강? 그렇게 약하면 애초에 종가 며느리가 될 생각을 말았어야지. 시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한 건 내 선택이었어. 조상님을 모시는 일에 편의를 따지겠다고? 전통을 무시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 좋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가라는 말씀, 이혼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그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왜?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왜 우니? 엄마,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집으로 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먼저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속 깊이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시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제 건강을 지키면서도 이 집안에서 살아갈 방법을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고 준혁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단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식사 시간에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눈치만 보셨습니다. 준혁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피하는 거였죠.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퇴근해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죠. 무슨 얘기? 아버님한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들인 당신이 말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보, 아버지 성격 알면서 왜 자극을 한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요. 제가 쓰러질 때까지 참으라는 말이었을까요? 저 정말 힘들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고 했어요. 알아. 그런데 지금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꺼내면 상황만 더 나빠져.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언제까지요? 다음 주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또 20가지 음식 만들라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시는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아빠와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준혁은 어떤 반응이었는지요. 아빠가 분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무슨 시대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지.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우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전통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먼저지.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 그 집안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부모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친정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버텨보고 싶어요. 준혁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시아버지만 조금 달라지시면 되는데. 아빠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집불통 시아버지가 달라질 것 같아. 그 나이에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지.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제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오라고, 친정은 언제나 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아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무심코 열었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준혁이 들어있는 방이었죠. 그런데 제 이름이 보였어요. 시동생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형수님이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사 준비 싫으면 형수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평생 하셨잖아요. 그 아래 시동생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그러게 형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야. 아버지 화나신 거 보셨죠? 준혁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답이었죠. 침묵으로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매번 제사 때마다 얼굴만 비추고 가면서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계셨어요. 며느리, 어디 갔다 와? 친정 다녀왔어요. 그래, 밥은 먹고. 아직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힘들지. 엄마도 다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내가 중간에서 얘기 좀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봐. 어머니, 괜찮아. 며느리 고생하는 거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다만 아버지 성격상 시간이 좀 필요해. 이해해줘.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분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도 평생을 이렇게 참으며 사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혁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300년 전통의 무게를, 고집센 시아버지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시댁 분위기를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이 또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이 집안에서 혼자였던 거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밤 달빛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언제쯤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의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2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상에 앉아 계셔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반찬을 드시면서도 국을 드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으셨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준혁은 더욱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고 그제는 새벽 1시였어요. 회사 야근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있다는 걸요. 이 무거운 집안 분위기가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이 싫어서 도망치는 거라는 걸요.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건강이 안 좋으니 제사를 간소화하자는 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5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참았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참았죠. 종가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어요. 문을 닫고 제 옆에 앉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 조금 기다려줘. 지금은 화가 많이 나 계시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이분도 평생을 이렇게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겠죠.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아버지도 며느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야. 다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이해해줘.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처럼 제 마음도 우중충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지우야, 괜찮니?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면 집으로 와. 언제든지 우리 집 문은 열려 있어. 엄마, 저 도망치기 싫어요. 여기서 버티고 싶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건강이 먼저야. 알았지. 네, 엄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짐을 싸고 나가야 할까요? 며칠 후 시동생 부부가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시동생 아내는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뒤에서는 저를 이상하다고 했으면서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는 게 역겨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동생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동생 아내가 흘린 말이 들렸어요. 현관에서 시어머니께 말하는 소리였죠. 어머니, 형수님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제사도 이제 곧인데 괜찮으시려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으면서도 정작 도우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매번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이 제사야. 괜찮겠어?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벌써 또 제사였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해서. 됐어요. 이제 기대 안 해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죠. 저는 옷장을 열어 제사 때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한복이었어요. 5년 동안 수없이 입었던 옷이죠. 이 옷을 보면 늘 긴장되고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혼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었거든요. 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샀습니다. 북어, 대추, 밤, 나물 재료들.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아버지께서 마당에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는 돌아서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너무 무거웠거든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나? 대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다가오는 제사가 두렵고 이 집안에서의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준혁은 벌써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침묵의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아니, 끝나기는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을, 모레를, 다가오는 제사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사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병원에 다시 다녀왔거든요. 위염이 악화됐고 불면증까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이대로 가시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요. 제 건강을 더 이상 해칠 수 없다고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안채 거실에 계시길래 조용히 다가가 앉았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언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이번 제사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주문할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실 것 같아. 어머니, 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위염이 더 심해졌대요. 위궤양 직전이래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실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며느리,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가 괜찮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보, 며느리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병원에서도 쉬라고 했대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 제사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음식만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주문하려고 해요. 식탁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뭐라고?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성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주먹을 쥐고 계셨어요. 정성이 마음에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뭐였어? 300년을 이어온 전통이 내 편애 때문에 무너져도 된다는 거야. 아버님, 저는 이 집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형식을 지킬 순 없어요. 형식. 지금 전통을 형식이라고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며느리 자격이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준혁이 제 남편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벽을 탁 치셨습니다. 큰 소리에 저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서재로 가셨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식탁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준혁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준혁이 저를 불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했습니다. 드디어 제 의견을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될까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침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침대 옆에 앉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이혼까지 가는 거 아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아침 식사도 따로 하셨고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셨죠. 시어머니는 눈치만 보셨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10가지 음식만 직접 만들기로 했죠. 전, 나물 5가지, 탕, 적, 식혜, 그리고 밥.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떡, 과일, 몇 가지 반찬들. 주문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택배로 주문한 음식들이 도착했어요. 냉장고에 넣으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밤 홀로 부엌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300년 전통을 무너뜨리는 불효자가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제 선택을 지키겠다고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제사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사 사흘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문득 제사 음식 생각이 났습니다. 10가지만 만들기로 했지만 마음이 자꾸 약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몇 가지만 더 추가하자고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나물을 더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를 손질하고 고사리를 삶고 시금치를 데쳤어요.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가지만 만들려던 게 어느새 14가지가 되어 있었어요.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그렇게 음식을 추가했죠.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움직였어요. 5년 동안 익숙해진 습관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죠. 14번째 음식을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렸어요. 칼을 놓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숨이 막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오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준혁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로 말씀하셨어요. 급성 위궤양입니다. 위벽에 구멍이 생기기 직전이었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조용해졌습니다. 링거 소리만 똑똑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 서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로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병실 문 앞에 서 계셨죠? 들어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 나가더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는 집에 가셨어요. 제사 준비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며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나서야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일찍 왔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먹어. 엄마가 직접 끓이셨어. 고마워요. 죽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루기로 하셨어. 내가 나을 때까지.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응. 아버지가 직접 결정하셨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제사를 미루다니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께서 병실에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시더니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며느리,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네, 아버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 그 말에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조상을 모시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쓰러진 걸 보고 깨달았네. 산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과연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일인가 하고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미안하네.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아버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과하시다니요. 푹 쉬게. 제사는 내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은 더 입원해 있으라고 하셨어요. 준혁은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시어머니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손에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며느리, 이것 좀 봐. 시어머니께서 상자를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찾았어.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야.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 말이야. 시할머니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아. 날짜를 보니 40년 전이네. 시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이걸 읽고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 어젯밤 서재에서 이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참을 우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직접 읽어봐. 며느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상철아,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아들에게 쓰신 편지였어요. 엄마는 평생 제사 때문에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내가 10살 때 독감에 걸려 사흘밤을 앓았을 때도 엄마는 제사 음식만 만들었지. 내 동생이 입학식 날 울면서 엄마를 찾았을 때도 엄마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시집와서 배운 대로, 내가 겪은 대로 살았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구나. 가족을 위한 제사가 오히려 가족을 아프게 했어. 내가 대학 입학하던 날, 엄마는 제사 준비 때문에 축하해주지도 못했지. 그날 내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상철아, 너만큼은 이러지 마라. 내 며느리에게는 이런 짐을 지우지 말아다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엄마는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었단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들이지도 못했어. 평생의 후회야.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후회하시며 사셨대. 아버지는 어머니가 늘 바쁘셔서 외로웠다고 하셔. 그래서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하신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지킨 전통이니까 자기가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야 깨달으신 거야. 자기가 어머니의 아픔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쓰러진 걸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 그날 밤 서재에서 이 상자를 꺼내셨대. 40년 동안 열어보지 못하셨던 거야. 너무 아프셔서. 어머니,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아버지는 밤새 우셨어.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며느리를 할머니처럼 만들 뻔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태도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하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병실에 오셨습니다. 손에 그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의자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이 편지 봤나? 네, 아버님. 어머니께서 보여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상자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네. 40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어. 열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제사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못하셨어. 동생이 아플 때도, 내가 상 받던 날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항상 부엌에 계셨지. 아버님, 나는 어머니를 원망했었네. 왜 우리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냐고. 그런데 커서 알았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그렇게 배우셨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지킨 전통을. 그게 어머니에 대한 효도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 어머니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어. 며느리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했네.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셨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어머니의 아픔을 되풀이하고 있었구나. 며느리를 어머니처럼 만들고 있었구나. 아버님, 저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던 분이 제게 고개를 숙이시는 거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네. 모두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약속하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할머니의 아픔이, 시아버지의 상처가, 그리고 제 고통이 이제는 끝날 수 있을 거라고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무리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요.
준혁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가 말했어요. 여보, 집에 가면 놀랄 거야. 무슨 일인데요? 직접 봐. 말하면 재미없잖아.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어요. 손에 칼을 들고 서툰 솜씨로 물을 썰고 계셨죠. 아버님, 옆에는 준혁의 동생, 시동생이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나무를 씻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오늘 제사잖아. 다 같이 준비하고 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미뤄졌던 제사 날이었어요. 제가 입원하느라 연기했던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앉아 있어. 오늘은 우리가 다 할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아버님, 내가 할 필요 없어. 푹 쉬어.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이제 배워야죠. 맨날 형수님만 고생시킬 순 없잖아요. 시동생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수님.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같이 할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이 웃으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열심히 물을 썰고 계셨고 준혁은 어머니에게 양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었어요. 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가지가 아니었어요. 10가지였습니다. 전, 탕, 나물 5가지, 적, 밥, 그리고 과일. 간소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거실로 모으셨습니다. 모두 둘러앉았죠. 오늘부터 우리 집 제사는 이렇게 지내기로 했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12번이던 제사를 6번으로 줄이겠네. 설, 추석, 그리고 조상님들 기일 중 중요한 날만. 음식도 10가지 정도로 하고 가족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겠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건 정성이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지.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정말 미안했네. 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 300년 전통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아버님,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며느리 혼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네. 우리 모두 함께 할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 가족이 변할 수 있었어. 준혁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지킬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간소했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도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주방에 서서 그릇을 닦으셨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당신도 고마워요. 결국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래. 우리 함께 이겨냈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종택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프리랜서 일 다시 시작해도 좋아. 집안일은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되니까. 정말요, 아버님. 그럼 며느리도 내 꿈이 있잖아.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어 했지. 이제 마음껏 해. 시어머니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며느리.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요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어요. 시아버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고, 준혁은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사 준비도 온 가족이 함께 했죠. 저는 프리랜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디자인 작업을 하니 마음이 충만했어요. 제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차를 내오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0년 전통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거야. 옛것을 지키되 새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며느리.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달라졌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종택 위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300년 된 기와 지붕 위로 은하수가 펼쳐졌어요. 전통과 현대가 효와 사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함께 이겨내줘서 고마워. 저도 사랑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잘해나가요. 그날 밤 종택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랜 침묵과 냉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300년 전통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한 사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나눠지는 것이었어요.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용기를 내서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종택은 평화로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